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네 번째 푸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푸코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주체가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소제목은 말과 사물입니다. 여러분, 푸코에게서 가장 철학적이고 1966년도에 출간된 말과 사물. 여러분, 이 책이 나타나면서 푸코는 상당히 많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 칸트주의자, 반칸트주의자, 구조주의자, 니체주의자, 하이데거주의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양한 다양한 별명을 얻게 되는데, 모든 별명에 대하여 미셸 푸코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자기 선생인 이폴리트가 읽고 상당히 비극적인 책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을 때 선생님만이 나의 책을 제대로 이해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담론이 들릴 정도로, 이 책은 또한 프랑스에서 모닝빵처럼 팔려나갔을 정도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이 푸코의 이 책을 들고 담론을 나눌 정도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66년도, 67년도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68년도에 제2의 좌파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프랑스에서 구조주의가 판을 치고, 심지어 특히 사르트르에 대한 반대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고, 알티세르를 통하여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주체의 소외 개념보다는 자본론으로 이 주체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치 구조주의적인 마르크스, 그 다음에 또 사르트르에 대하여 공격을 가한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야생의 사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성에 대한 신뢰라든지, 또한 주체 철학에 대한 그러한 신뢰의 회의를 느끼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고,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미셸 푸코의 이 레모 엘레 쇼즈라고 하는 말과 사물, 여러분, 사물, 말과 사물로 번역됐죠. 단어와 사물, 낱말과 사물, 그 다음에 윈 아르케올로지, 르 시엥스 맹르라고 하는 인간학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죠? 인문과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인간학이라고 하는 인간학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푸코는 이 책에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인간은 죽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870년대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상했는데, 그 신죽음의 자리에 니체는 위버맨시, 초인을 놓죠, 그죠? 그런데 미셸 푸코는 이 니체의 선언을 받아들여서 인간은, 그죠? 인간은 초인으로서 존재하는데, 결국 이 초인은 니체의 이 초인은, 그죠?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나타내며 이 인간은 결국은 또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런 책입니다. 결국 이 말과 사물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언어에 의하여 이 세계는 언어만이 있고 신과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래서 미셸 푸코의 선생이었던 이폴리트가 인간은 죽었고, 그래서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거죠. 비극적인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사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시녀들의 작품, 예술 작품을 분석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에서 푸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화가가 벨라스케스가 그 화가 작품을 그릴 때 시녀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거기에 왕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또한 구경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경꾼, 그 다음에 또 왕, 시녀들, 거기에 꼭지를 맞추어서 작품이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작품이 올바르게 재현되려면 화가의 주체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화가라고 하는 그 주체가 죽지 않으면 그 작품의 시녀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되면서 결국은 등장인물도 그 다음에 또 왕과 시녀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객들, 보이지 않는 그 관객들이 또 있겠죠. 이런 자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화폭의 표면으로 옮겨지면서 마침내 주체는 화가라고 하는 그 주체가 사라지면서 그 그림 화폭에 옮겨진 시녀들이 재현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미셸 푸코는 주체는 재현에 의하여, 그죠? 죽고 그 재현은 또 다른 어떤 그 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재현, 레프레젠타시옹이라고 하는 이 재현이 나타나려 그러면 주체는 죽어야 되고, 그 재현은 또한 17, 18세기의 고전주의의 어떤 에피스테메를 상징하는 그러한 걸로서 그 시대에는 모든 이런 재현의 시대, 표상의 시대, 재현은 표상이죠, 여러분. 시대였고,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세계가 재현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주체의 어떤 의한 표상이든 아니면은 그 이성이 만들어내는 표상이든 간에 모든 사물과의 관계는 재현의 관계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죠? 결국은 말과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과 사물은 단 한 번도 일치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이건 내가 볼 때 니체의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니체의 습작에 나오는 구조주의자들을 환장하게 만들었던 이 작품,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사물과 교통할 수 있고 사물에 직접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은 언제나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일차적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 뭐라고 하는 이 말은, 그죠? 말은 언제나 그 사물에 대하여, 그죠? 사물에 대하여 그 유사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한테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인데, 이 말과 사물에서 인간의 주체를 형성하고 인간이 어떤 학문으로서, 그죠? 자리매김될 때에는 언제나 그 당시에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인식 기제에 의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그 사물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그 해석은 인간 주체가 만들어내는 의미의 주체로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유형이 아니라 각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 시대의 특정한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체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스테메는 모든 인간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학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사적 지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가 고고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상당히 구조주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니체적인 어떤 계보학이 다르게 후기로 가면서 나타나지만 구조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와 같은 문화의 토대를 형성하고 인간의 역사의 토대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바로 선험적인 거고, 그죠? 이 선험적인 거를 칸트의 제가 여기서 푸코에 대한 이 강좌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푸코는 칸트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를 좋아했고, 심지어 자기의 비판의 기제를, 자기의 철학의 비판의 기제를 계몽에서 찾는데, 칸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칸트를 통하여 또 문제를 해결하고, 칸트를 비판하고 칸트를 해체하지만 후기로 가면 자기의 비판의 기제를 계몽에서 찾아요. 독특한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칸트를 그가 따로 연구를 했지만 하이데거를 만나면서 또 칸트를 또다시 연구해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미셸 푸코는 칸트를 따로 공부했다가 구조주의를 통하여 하이데거를 또 만나고,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도 구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이데거한테서도 주체가 현존재가 어떤 의미의 어떤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현존재, 다자이는 언제나 존재와의 관계, 그가 내던져진 세계와의 관계에 의하여서만 의미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의미의 형성자는 세계라는 거예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 그래서 선험적인 겁니다. 하이데거한테서도. 그래서 그는 니체를 상당히 좋아했지만 칸트를 니체 못지않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는 칸트에 대한 대가가 됐고,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니체를 만나고, 니체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이데거를 통하여 또다시 칸트와 니체로 돌아가는 이러한 읽기를 통하여 이 세 사람의 독일 철학의 대가들을 깊이 있게 연구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사르트르가 서 있었던 그 현상학을 통하여 후서를 만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사르트르가 생각했던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그 인간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과 사물을 부르주아지의 어떤 그러한 표본을 상징한다. 이러니까 결국 부르주아는 미셸 푸코가 나의 책 말과 사물에 제한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가 이러면서 또 비아냥거리면서 사르트르랑 논쟁을 했던 그러한 일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간학이라고 하는, 인간학의 고고학이라고 할 때에
이 인문과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과학이 나을 것 같아, 번역이. 데시엔스 위멘너라고 하는 이 인간학은 바로 칸트의 인간학을 이야기합니다. 칸트의 인간학. 그래, 칸트로부터 출발되는 인간학. 그 여러분들이 말과 사물에서 포인트를 잡으려고 할 때도, 그래서 인간이 기호를 사용하고, 그죠? 그 기호는 언제나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언어가 만들어졌다. 이거는요, 근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그런 방식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한테서 말과 사물이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언제나 그 두 개의, 말과 그 다음에 사물, 쇼즈, 이 두 개는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어떻게 보면 평행적이잖아요. 제목에서는. 그러나 그 두 개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고 그 두 개는 결코 만날 수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과 사물은 결국은 에피스테메를 통하여 인간의 지식이 형성이 되는데, 이 에피스테메는 선험적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선험적 주체를 바꿔서 그 선험은 뭐예요? 경험할 수 있는 인식 주관의 조건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인식 주관의 조건이 경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험적 주관이 경험적 주관과 이중화되는 게 칸트의 철학인 거예요. 그건 맞죠? 이런 방식으로 푸코는 칸트의 철학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푸코의 사유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에피스테메란 개념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거는 역사의 지층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결정해주는 역사의 지층. 그래서 고고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인간학적 고고학이라는 거는 그 인간학을 고고학적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고고학 속에는 니체적 사유가 들어있고, 또한 이 니체를 레비스트로스적으로 읽었던 그 구조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레비스트로스와 같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역사적 선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선엄으로서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과 사물에서의 에피스테메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시대의 역사, 특정한 시대의 역사를 결정하고 선엄적으로 그 무의식적 층으로서 인간의 지식을 형성하는 그러한 토대의 역할을 하는 게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는 인식론이 아니라 인식의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그래서 결국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나타나는 그 그림의 분석은 결국은 주체가 사라져야만이 그 그림의 표면이 드러나듯이 결국은 주체에 의해서 오염된 그러한 지식들은 결국 그것이 사라질 때에 결국은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의 무의식적 기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미셸 푸코는 레상블랑스라 그래요. 레상블랑스. 유사라는 뜻입니다. 유사성. 그 다음에 17, 18세기를 고전주의라 그러는데 이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바로 레프레젠타시옹입니다. 그러니까 표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재현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의 그림 분석은 결국은 말과 사물의 관계에 있어서 17, 18세기의 고전주의의
에피스테메를 설명하면서 그의 책을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재현을 하기 위하여서는 재현은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입니다. 재현의 시대에는 언제나 그걸 표상의 시대라 그래도 재현의 시대에는 주체가 죽어야 재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주체에 의하여 재현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서 화가의 주체가 살아있을 때 그 화가의 시녀들의 그 그림은 올바르게 표상될 수가 없어. 지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르네상스 시대에서의 어떤 그 에피스테메가 유사성, 레상블랑스라 그러면 이 레상블랑스의 유사성은 이런 겁니다. 사물과 언어가, 말과 사물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문학과 모든 철학과 또한 그 시대의 예술의 기법들은 이러한 유사성을 통하여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언제나 사물과의 유사성을 통하여, 그러니까 유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그런 거였어. 그러다가 17,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그죠? 고전주의 시대에는 이 유사성이 이제는 재현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재현. 그러니까 재현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와 말과 언어가 어떻게 돼요? 말이 바깥에 있는 실제 사물을 지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상응을 일치라든지, 쉽게 말하면 바깥에 있는 차와 이 차를 표현하는, 자동차를 표현하는 언어가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사성을 표현하는 시대에서는 말과 사물의 어느 정도의 상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17, 18세기의 에피스테메는 사물의 본성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맞죠? 왜냐하면 재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봐봐, 왕의 시중을 드는 시녀들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그 그림을 그릴 때 벨라스케스는 실제로 그 왕과 시녀들이 있는 그 장면을 재현하겠죠. 그런데 그 재현이 되고 난 뒤에는 그 현실적인 벨라스케스의 왕과 시녀들은 작품이 되었을 때 사라지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식의 표상이라든지 모든 사물에 대한 재현은 사물이 죽어야 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주의의 이러한 말과 사물의 관계는 유사성이 아니라 사물이 죽어야 말이 살아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통용되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상블랑스라고 하는 건 르네상스 시대에만 에피스테메를 형성했던 거고, 17, 18세기에는 이 에피스테메가 뭘로 변하는가 하면 표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표상의 시대에 그럼 르네상스 시대에 와 관계는 뭐가 되느냐?
이거를 통시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시적으로 보면 안 되고 공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공시성에 의하여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단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상블랑스와 레프레센타시옹의 지층을 이루고 있는 그 틈에는 균열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소시르의 어떤 이러한 언어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소시르는 이름이 3-4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성이 중요시되면서 이 균열이 바로 에피스테메를 만드는 거예요. 균열과 단절과 불연속성이 이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의 지층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 불연속성을 통하여서 마침내 19세기와 18세기 말이 되면 인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바로 미셸 푸코는 칸트로부터 출발하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표상의 시대에도 사물과 말의 관계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유사성을 강조했던 그 시대에도 사물과 유사성, 자연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증성을 통하여 인간이 주제가 된 시대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근대를 이루고 푸코가 살았던 1966년까지의 그 근현대를 이루었던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이제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에피스테메는 결국은 역사에 의해서, 이스투아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런데 이 이스투아라고 하는 에피스테메는 인간을 형성하는 조건인데, 이 인간을 형성하는 조건의 역사는 결국은 인터프레타시옹이 중요하다. 해석의 시대라. 해석과 또한 해석과 또한 형식화가 중요한 시대라. 그러니까 해석과 형식화가 중요한 시대에 인간학의 출발점은 바로 칸트로부터 시작한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는 칸트의 인간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자기의 논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푸코를 알라 그래도 예도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이 근대성에 대한 한계를 푸코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도 이러한 칸트나 니체나 막스나 이런 하이데거 심지어 후설 이런 자들의 모든 작품이나 모든 사유가 그대로 분석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푸코의 책에서 말과 사물에서 나타나는 그 논리학에서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게서 말했듯이 무엇이 인식 가능한가, 그 다음에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실천 이성 비판, 무엇이 인식 가능한가,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은 뭐예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에서 중요한 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 그랬어요. 이 논리학에서 인간이 뭐냐, 인간의 인식 능력과 인식 능력을 하지 못하는 이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분리해 나간다고. 인간이라는 게 뭐냐,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이라는 게 실증성으로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의 시대와 결국 유사성의 시대에는
사물과 말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 시대에도 말은 언제나 사물과 유사성을 이루어야 되고, 그 사물이 죽으면서 그 사물을 표상하고 재현하는 그런 시대에는 아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마침내 칸트로부터 인간은 실정성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비로소 18세기 말부터 19세기와 푸코의 시대를 결정했던 20세기 중반까지의 이런 근현대를 이루는 에피스테메는 인간인데, 그 인간의 모든 질문은 역사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봤다. 그런데 그 역사성은 바로 인간의 노동과, 그 다음에 인간의 생물학과,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생명, 또 인간의 생명과 노동과 언어의 관점에서 그 인간이 구성되는 그런 실정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역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근대를 이루었던 16세기의 에피스테메는 레상블랑스였고 유사성이었고, 17, 18세기의 어떤 중반까지의 어떤 그 고전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레프레젠타시옹이었고 재현이었고 표상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8세기 말부터 19세기, 20세기 푸코 시대까지의 그 에피스테메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어떤 그 중반 안에는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간학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사물, 레모의 레쇼즈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는 윈 아르케올로지 데 시엔스 음맹, 그러니까 인간학의 고고학을 형성했던 것은 바로 노동과, 그죠? 노동과 그 다음에 또 생명과 언어였는데, 이거는 각각 다르게 칼 막스와 그 다음에 생물학은 누구예요? 종의 기원을 이야기했던 이런 생물학, 그 다음에 또 언어학에서는 문헌학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했던 칼 막스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학에서의 어떤 그 후설이라든지, 또 사르트르가 옹호하죠. 그 다음에 칸트의 이 인식 가능한 주체, 선험적 주체를 형성했던 이런 인간, 그 다음에 또 칼 막스의 소외된 인간, 그 사회 경제 이론을 통하여 그 소외된 인간, 극복되어야 할 인간, 그리고 또 후설의 어떤 이러한 칸트의 주체 철학에 갇혀 있는 이런 인간들이 비로소 연구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게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생산을 통하여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 이게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으로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인간이 비로소 과학의 실정성, 포지티비테를 형성하는, 포지티비테를 형성하고 이 실정성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주어로서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말과 사물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죠? 인간이 그냥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말을 통하여, 그죠? 말을 통하여 사물을 억제하고 지배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주제가 됩니다.
이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과 노동하는 인간, 그래서 칼 막스의 어떤 이러한 생산성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생물학적인 중요성, 그 다음에 또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문헌학적 중요성, 이런 것의 관점에 의하여 말과 사물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언제나 언어를 통하여 올들어, 불어로 오르들어 질서를 잡는, 그래서 영어 번역은 말과 사물을 뭐라 그래요? 사물의 질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란 단어를 푸코는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질서, 그러니까 유사성을 통하여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인간이 이 분류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보여주고, 그죠? 이제는 이런 분류법을 통하여 재현을 실행하는 그 인간의 주체가 바로 주제가 되는, 이런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실증성을 통하여 주제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이 근현대를 이루고 있는 그 에피스테메의 이스토아,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는 형상화와 해석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인식, 마치 하이데거 냄새 나죠? 존재와 인식이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사물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의 생물학적 법칙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주제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질서가 이제는, 사물의 질서로부터 이제는 주제가 인간이 탄생하는 인간. 그래서 칸트에 대한 이러한 선험적 주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으로 출발하여 신의 죽음의 자리에 인간을 놓는 프리드리히 니체를 따라서 이 초인의 인간, 이 시대의 인간학은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시대에 칼 막스는, 그러니까 칸트와 니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만 마르크스의 인간학, 결국 소외된 그 인간에 대해서는 19세기 인간학에 갇힌 그런 인간상이다, 이래갖고 사르트르가 발끈해갖고 이제 화를 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죽음 이후에 이 시대의 인간학은, 시행스 은맥르는 뭔가 하면은 초인으로서의 인간이었다. 결국 인간을 무한의 관점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했지만 신의 죽음의 자리에 인간을 놓음으로써 결국 인간의 만능,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그런 인간상을 마련하는 데에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동원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과 사물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죠? 말은 이제는 인간이 모든 걸 창조하고, 인간이 사물을 표현하고 사물의 유사성을 가리키고 사물을 재현했던 말이 이제는 사물과는 상관없이 그 사물을 창조하는 그런 주체의 말로 변형됐다. 그래서 소시르의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개념과 소리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고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래서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형상화하고
형식화함으로써 인간을 주제로 삼았던, 그래서 그 시대는 인간이 결국 주제가 되는 인간학의 시대였지만, 그 인간학의 고고학을 살펴볼 때 그 에피스테메는 결국은 인간의 실증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라는 주제가 철학이라든지 모든 그 시대의 주제로 삼게 되었던 것은 독특한 현상이요, 인간이 주제가 되었던 인간학의 시대는 결국은 인류 역사에서 2세기도 안 되는 칸트의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니체를 거쳐서 칼 막스와 후설까지 이르는 그 인간의 주제로서의 그 인간학은 기껏해야 인류 역사에서 2세기밖에 안 되고, 그 시대에 또다시 또 다른 구조주의를 통하여 또 다른 분류법이 나타나면서 인간이 주체가 결국은 사르트르가 레비스트로스한테서 패배하잖아, 그죠? 그 시대의 담론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학이 또다시 구조주의에 의하여 생물학이라든지 그 문화를 결정짓는 구조에 의하여, 자연에 의하여 또다시 해체되는 걸 보면서 미셸 푸코는 이런 2세기도 안 되는 인간학은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 모래성 안에서 해변가에서 배경이 되었던 노동과 생명과 그 다음에 언어의 배경에 의하여 확정된 그 인간의 상은 결국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가 만들어낸 인간의 상에 불과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인간상은 언젠가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셸 푸코는 이런 인간학은 결국은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인간의 형상이 파도가 한번 불면 사라지듯이 인간의 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역사적 배경은 결국은 그 당시의 구조주의의 어떤 승리에 의하여 미셸 푸코를 반칸트주의자, 니체주의자, 하이데거주의자, 이런 이상한 반인간주의자, 별 희한한 별명을 다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반휴머니즘, 반인간학을 주창한 구조주의자로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다라는 게 바로 말과 사물의 주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과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푸코가 그 뒤로 이것에 근거하여 다양한 철학을 출발하는데 결국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칸트로부터 또 다른 자양분을 얻습니다. 결국 철학은 뭐냐? 철학은 결국은 그 시대의 계몽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계몽이라는 뜻은 칸트한테서 이제 갖고 오는데 현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요, 현대의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단절과 끊임없는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바깥을 사유하는, 그래서 바깥으로 밀려난 그런 담론에 의하여,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아직 사유되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을 비판을 통하여 회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유되어야 한다라고 또다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칸트를 들고 나와서 자기의 철학의 비판의 기제를 비판 이론가들이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을 푸코는 칸트한테서 또한 이런 비판의 기제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에는
그 인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칸트를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이 형성되지만 이러한 모든 인간학들은 결국은 한 시대의 역사의 산물이요, 한 시대의 그 시대에만 통용되었던 결국 노동, 생명, 언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된 인간의 형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학은, 그래서 인간은 결국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사망을 선고했던 게 바로 말과 사물입니다. 니체가 신죽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미셸 푸코는 90년 후에 마침내 인간의 죽음을 선언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주체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칸트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을 형성했던 선언적 주관성에 의하여 형성된 후설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후설의 현상학을 통하여 사르트르로 옮겨졌던 그 실존의 인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실존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인간의 주체로부터 주체의 행위를 통하여 자유를 얻는 그런 칼 마르크스적 주체의 또 다른 인간성은 미셸 푸코의 새로운 구조주의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셸 푸코는 사르트르와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그러한 논쟁에서 마치 레비스트로스의 편에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말과 사물에서 결국 말과 사물은 일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인간의 주체로 옮겨갔을 때 그 사물 역시도 환상에 불과한 것이요, 말과 사물은 언제나 단 한 번도 일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관, 그죠? 마치 니체의 그러한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거짓과 진실에 나타나는, 인간은 결국 모든 사물을 언어로서만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인식은 은유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인간관을 니체는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래서 그 초인조차도 새로운 신으로서 이야기했지만 그 초인 역시도 신의 자리에서 인간을 주제로 삼았지만 또 다른 구조에 의하여, 그죠? 외부에서 작동하는 언어의 힘에 의하여 소멸되어 버리는, 결국 인간이 사용하는 말, 이 말이 바깥에서 인간이 그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의 에피스테메를 형성했던 그 구조가 인간의 주체를 바닷물에 해체하듯이 인간의 사망을 낳게 하는, 유발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푸코는 자기의 말과 사물을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로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결국 19세기 18세기 말부터 출발한 20세기까지의 그 에피스테메의 역사를 형성했던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종은, 결국 그 인간왕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그 시대가 낳은 그 시대의 산물이요, 역사의 어떤 그러한 역사의 무의식의 어떤 시대가 낳은 그러한 생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인간학 역시도 이제는 구조주의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사물에 대한 그 질서에 의하여 해체되고 사라지고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그려진 그러한 형상이 사라지듯이 인간은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간의 죽음을 선언하는 푸코를 여러분들이 철학을 알게 돼서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푸코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선언은 결코 인간을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18세기 칸트 이후에 니체를 통하여,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서를 통하여 사르트르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었던 그러한 인간상은 결국은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간상은 결국은 구조주의에 의하여, 구조에 의하여, 역사적 선엄적 조건에 의하여 그 선엄성을 칸트의 아프리오리의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역사의 선엄성이라고 그랬고, 그 역사의 선엄성은 바로 푸코한테서는 에피스테메였어요. 그 에피스테메가 또 다른 지층으로 변해가는 그 구조주의 시대에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에피스테메가 형성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그러한 책이 바로 말과 사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서를 읽으면 명백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원서를 읽고 1차 자료를 읽으면 이 푸코의 사유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말해지는 생물학,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 정신의학, 그 다음에 또 생리학, 여러분, 이 모든 것 결국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끌어들였던 몸에 대한 철학, 케얼펄, 브로록, 꼬흐,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육체와 관계된 철학을 푸코는 과감하게 자기의 철학에 인간하게 끄집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생물학, 그 다음에 또 노동을 이야기하는 사회학, 마르크스의 그러한 철학, 또 언어학을 이야기하는 니체의 어떤 문헌학, 이런 모든 걸 다 끌어들여서 인간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또 다른 구조주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던 또 다른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단절되게 되었다. 모든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연결점이 없다. 불연속 속에 있었고, 그 불연속 속에서 재현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에피스테메의 주제 역시도 시대적 담론, 시대의 인식론적 무의식적 기제인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해체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또 다른 에피스테메가 나타나서 그 시대의 지식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마치 1969년에 나오는 아르케올로지 드 사부아라고 하는, 그죠? 그 지식의 고고학을 또다시 연상시키는 그러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과 사물이 아니라 말 또는 사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예도가 푸코의 책 제목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물과 일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전시대, 결국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그 에피스테메를 결정하는, 그래서 미셸 푸코가 사물이 나타나는 방식은 인간에겐 언제나 언어를 통하여 질서 잡힌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사유는
결코 사물은 언어와 일치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관점에서 18, 19세기에 나타났던 그 인간상도, 인간의 형상도 결국은 언어에 의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시사해 주지만 예도가 그 강좌를 1차 자료를 다 해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말과 사물들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푸코의 엄청난 지성적인 어떤 그런 오만함이 곳곳에서 나타나며 그 많은 담론들을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는지 몰라도 말과 사물은 상당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거기에서 마치 고고학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읽어드린 그 시대의 문화의 지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시대의 지식의 토대를 형성하는, 인식의 토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무의식적 선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선엄적 조건이 바로 역사의 조건이요. 그 역사의 조건은 결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대표하는 뭐죠? 표상과 재형과 유사성과 그 다음에 역사의 해석과 역사의 형상화, 이 모든 개념들 속에서 그죠? 다시 표현되고 다시 생산되고 또 다시 은폐되고 그 다음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푸코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과 사물, 결국 인간과학의 고고학, 결국 그 인간과학의 고고학은 결국 인간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지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고고학은 결코 시대별로 지층을 형성하지만 그 지층은 연결성이 없고 통시성이 없다는 것. 디아크로니가 없고 언제나 싱크로니의 관점에서 균열과 단절과 불연속성의 관점에서 그 지층들을 바라봐야만이 그 시대의 제대로 된 무의식적인 그러한 지식의 조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푸코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당장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거, 인식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그 시대의 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또 그 시대의 언어학과 경제학과 그 다음에 생물학을 가능하게 하는 무의식적 조건이 무엇인가, 이거를 질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철학은 단지 표면적 이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치 니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그 다양한 것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말과 사물. 그 말과 사물, 언어와 사물은 계속해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를 시대별로 다르게 맺고 있는지, 그죠? 그 말과 사물이 일치할 수 없었어도 그 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시대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변화의 단층선은 결코 연속선에서 바라봐서는 안 되고, 단절과 불연속성 안에서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새롭게 읽고 그 시대의 담론의 어떤 주류적 담론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점에서 푸코의 시대는 마치 구조주의가 승리하는 시대였어요. 말과 사물을 결정했던 것은 결국 말의 구조에 의하여 인간도 죽고 신도 죽은 세계,
결국 니체가 죽은 신의 세계에, 신이 죽은 인간의 세계에 또다시 인간을 죽이고, 마치 기호의 어떤 그러한, 유포가, 체계가 인간의 죽음을 가져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결말입니다. 이폴리트의 비극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은 이러한 죽음에 의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결국 인간의 지식은 그러한 그 시대의 역사적, 무의식적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인간의 지식 역시 형성되고 인간의 주체도 형성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주체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바뀌면서 죽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학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은 사라지고 또 다른 주제가 나타났던 그 시대의 구조주의의 승리를 미셸 푸코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학의 고고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도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아마 말과 사물은 또 몇 번을 더 해야 되는데 예도가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지식의 고고학, 그 다음에 담론의 질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다룰 거는 성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 이런 걸 또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예도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네 번째 푸코 강좌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